그날 밤 윤대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십억 재산을 결정짓는 유원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원장이 없어졌습니다. 안방 장롱이 텅 비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직 상복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식솔들이 안채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대감의 시신 앞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장례 첫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감의 재산과 종친 관리, 사가 노비의 신분까지 결정짓는 유원장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기 도령께서 종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양반가의 막내 윤지 도령이었습니다. 24시 되도록 글자 한 줄 읽지 못하고 말도 더듬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해 식구들에게조차 바보로 취급받는 사내였습니다. 도령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비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윤대감의 처남 김호상이 장작 패듯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유원장을 훔쳐 찢어버린 것이다. 안채가 일순정적에 잠기더니 곧 웅성임으로 뒤덮였습니다. 도령이 밤에 안방에 갔다던데 글도 모르는 자가 왜 거길 들어갔겠소. 유원장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니 찢어버린 게 틀림없소. 의심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도령은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가빠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행랑채 하녀 초란이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도련님이 무엇을 찢으셨다는 겁니까? 호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라, 저 손에 든 종이 조각을 유원장을 감춘 뒤 들킬까 두려워 찢어버린 게다. 이 집안 바보가 드디어 제 욕심을 드러낸 게지. 초라는 도령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조심스레 폈습니다. 종이 조각은 3개, 모두 글자 토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란의 눈이 그 중 하나에 멈췄습니다. 도영, 분명 글자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초란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유원장이 있던 장롱 자물쇠는 억지로 벌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방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열쇠를 갖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초라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도령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도련님, 이 종이를 어디서 주우셨어요? 도령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장롱 안에. 초라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도령은 종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이미 찢겨진 유원장의 조각을 주워 든 것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호상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들었느냐? 장롱에서 꺼냈다지 않느냐? 역시 범인은 도령이다. 정신없던 틈을 타 유원장을 찢어 없앤 게 확실하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령을 몰아붙였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도령이 욕심에 눈이 멀어 폐륜을 저질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초란의 얼굴엔 다른 감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도령의 손에서 떨어진 종이 가장자리에 특이한 끈 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끈 자국, 안방 장롱 끈이 아니야. 다른 곳에서 쓰는 끈이야. 초라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혼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초라는 도령에 떨리는 손을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도령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초란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 눈빛만큼은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바보 도령이
이 집안 최고의 천재였다는 것을. 유원장 분실 사건 이후 윤가는 마치 죄인을 찾아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듯 팽팽한 긴장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호상은 종들을 불러 모아 도령을 안채 마루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도령, 내 짓이 아니라면 말해보거라. 유원장은 어디로 갔느냐? 도령은 고개만 숙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은 경직돼 있었고 두 손은 잔뜩 뭉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죄가 있으니 떨리는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초라는 군중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감 어른의 유원장은 평민도 아닌 양반 집안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서찰인데 저렇게 간단히 바보 취급하고 넘어갈 일인가. 초라는 조금 전 도령 손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각의 가장자리에 남은 끈, 눌림 자국, 그것은 분명 장롱에서 쓰는 굵은 삼끈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 끈을 쓰는 곳은 딱 하나였습니다. 살림을 맡은 김호상의 서류보관 상자. 초라는 마루 뒤에 서서 호상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호상은 마을 아전과 종들을 불러 도령을 몰아붙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유산을 받기 위해 유원장을 훼손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죄를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슬쩍 뒤로 손을 감춰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그 허리춤에는 얇은 회색 끈으로 묶인 작은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초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끈, 종이 조각의 눌림 자국과 같은 폭이야. 서류보관 상자 끈도 저 색과 두께였지. 초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란은 지금 당장 호상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도령은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종이 조각엔 글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은 내가 잠시 관리하겠다. 도령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그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 종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저 도령이 유원장을 훼손한 거라면? 양반가의 정식 적통이 없다면 김호상 나리가 이어받는 게 맞지.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갔습니다. 도령은 옆에서 떨고 있었고 초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끈 자국을 말하면 사람들은 겨우 끈 하나로 의심하느냐 하고 비웃겠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초라는 조용히 도령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혹시 어젯밤 안방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은 없으세요? 도령은 천천히 눈을 올렸습니다. 누가 있었다. 초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였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령은 손가락으로 허리춤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허리끈, 낡은 사람. 초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호상의 허리끈은 남들이 거의 쓰지 않는 얇은 회색 끈이었습니다. 평소 절약한다며 아무 데서나 주워온 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령이 떠올린 허리끈이 낡은 사람. 이 집안에서 그런 끈을 차는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초라는 확신했습니다. 도령은 글자를 못 읽어도 보고 느낀 것은 그림처럼 기억한다. 도둑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초란이 입을 열기 직전 호상이 갑자기 도령을 향해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을 지금이라도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망신입니다. 도령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초라는 급히 앞으로 나서 도령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호상나리,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집종 주제에 이 일을 방해하느냐? 호상이 초란을 밀쳐냈습니다. 초란은 바닥에 손을 짚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령은 곤매를 맞고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초라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호상의 방을 살핀다. 그 끈의 흔적을 찾고 유언장 조각이라도 하나 더 찾는다. 초라는 감추어진 비밀이 이 집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낼 사람은 자신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라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가의 사랑채엔 인기척이 줄어들었습니다. 낮에 벌어진 소동으로 다들 지쳐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랑채의 한 여방에서 초라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밀착되는 검은 속치마에 얇은 회색 고이, 머리칼도 헝클어지지 않게 질끈 묶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훔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호상의 방은 행랑채에서 떨어진 별채의 뒤편, 서류와 금전을 함께 보관하는 장부방이었습니다. 초라는 이미 낮에 대충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문은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그지만 낮에 김호상이 문을 열어놓고 나간 적이 있었고, 그때 문틀 아래 삐걱이는 소리, 두 번째 서랍이 잘 안 열리는 것까지 다 봐뒀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오늘 안에 증거를 찾아야 해. 초라는 달빛도 없는 그 어두운 밤 살금살금 장부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부엌 옆을 지날 때 작은 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마당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초라는 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부방 문 앞 철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라는 허리춤에서 미리 준비한 얇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하녀들끼리 쥐며느리를 잡을 때 쓰는 도구였지만 이럴 땐 훌륭한 도구가 됐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초라는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했습니다. 이제부터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 방 안은 널찍했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서류 상자, 다른 쪽에는 장부함과 재물함, 그리고 벽 쪽엔 작은 찬장이 있었습니다. 초라는 곧장 서류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 상자의 끈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색 얇은 끈, 도령이 말한 허리끈, 낡은 사람의 끈과 똑같았습니다. 유언장 종이 조각에 남은 자국과 폭, 두께, 결이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 상자에 원래 있던 유언장을 호상 나리가 빼돌리고, 조각은 일부러 도령 손에 남긴 걸까? 아니면 도령이 주워든 걸까?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초라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지만 상단은 너무 가지런했습니다. 정리한 손길이 너무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라는 맨 아래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종이보다 훨씬 얇고 습기 머금은 느낌이었습니다. 살며시 끄집어내자 작은 천조각에 쌓인 서찰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를 펼치려던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초라는 즉시 등을 벽에 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 안에 누구 있소? 낮게 깔린 목소리. 김호상이었습니다. 초라는 종이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문이 왜 살짝 열려 있지? 열쇠는 분명 잠궜는데.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앞을 두세 바퀴 돌며 기척을 살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라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은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초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반쯤 열고 기척이 사라진 걸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하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은 후 초라는 손에 쥔 서찰에 봉인 부분을 살폈습니다. 붓으로 적은 듯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상속은 적장자 윤에게, 전 재산과 가신, 노비까지. 초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원장, 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찰의 중간 부분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말입니다. 그 문장이 없으면 이건 또 증거가 될 수 없는 반쪽짜리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초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호상, 이 문장을 잘라내고 나머지는 태워버렸겠지. 하지만 초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령님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 저분은 본 것을 그림처럼 외우시잖아. 그렇다면 도령의 기억 속에 남은 글씨 배열과 순서, 그리고 이 남은 조각. 그 둘이 맞아떨어진다면 위조가 아니라 진짜 유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초라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해볼 만해. 도련님이 기억하는 그림과 이 종이, 진실은 반드시 살아있어. 그날 밤 초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도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초라는 조용히 도령을 깨웠습니다. 행랑채 뒤편 아무도 오지 않는 작은 뒷마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 이 종이 기억나세요? 초라는 어젯밤 훔쳐낸 유원장 조각을 조심스레 꺼내 도령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도령은 종이 위에 시선을 내리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그림 봤었다. 초라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가 글씨라고 말하지 않고 그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글자를 몰라도 형태를 통째로 외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초라는 무릎을 꿇고 도령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뒤에 어떤 그림이 붙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글씨 뒤에 또 어떤 모양이 있었죠. 도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허공의 붓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한 선이 따라 붙었습니다. 상속은 적장자 윤. 그 뒤에 글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령은 그 글씨를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초란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윤지, 도련님의 이름, 윤지예요. 이건 위조가 아닌 진짜 유원장이 맞아요. 초라는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도령의 기억력과 유원장 조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집안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초라는 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봤지만 저는 알아요. 도련님은 이 집안 누구보다 똑똑하세요. 도령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더듬어도 그 미소만큼은 온전했습니다. 초란 고마워. 5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또 5초가 흘렀습니다. 믿어줘서. 그 한마디에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글을 못 읽는다는 이유로,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진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미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호상은 방에서 밀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종이를 구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령이 찢은 줄 알았는데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단 말인가. 계집종 하나가 그걸 들고 나선다면 일이 번거로워지지.
그는 벌떡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저 계집을 처리해야겠군. 그날 오후 김호상은 집안 종들 앞에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집안이 시끄럽다. 도령의 혼이 불안하고 하인들이 계집종 초란에게 휘둘린다 하니 초란은 며칠간 행랑 밖으로 내보낼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였습니다. 초란이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소.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는 게 아니겠소. 도령님도 그 계집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하지만 호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다. 집안 기강을 바로잡는 것일 뿐. 초라는 그날 저녁 짐도 싸지 못한 채 밖으로 끌려났습니다. 행랑채 외부 뒤술탈이 넘어 초가 하나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령과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라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밤에 그 초가에서 종이와 먹을 준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못 들어가면 도련님이 오시면 되지. 도련님 제발 오늘 밤 절 찾아와 주세요. 잊지 않고 그 그림을 그려주세요. 한편 도령은 초란이 사라진 뒤 행랑채 뒤편을 몇 차례 돌며 무언가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령은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도령은 어둠 속에서 초란이 있는 초가를 찾았습니다. 초란은 등잔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령이 들고 온 것은 붓과 먹이였습니다. 초란은 말했습니다. 글자는 몰라도 괜찮아요. 도련님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글씨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날 밤 도령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듯 글씨를 써나갔습니다. 삐뚤하지만 일정한 굵기와 비율이었습니다.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원본 유언장의 글씨 배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초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내일 관가에 내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도련님은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김호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초란과 도령이 초가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와 함께 낮게 속삭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다. 호상 나리께서 확실히 하라고 하셨다더라. 계집 하나쯤 없애는 게 대수냐. 초란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촛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초란은 곧장 등잔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2개 지나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초가 안을 먼저 확인해봐라. 초라는 숨소리조차 삼키며 뒤편 문으로 살금살금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뒤편 문은 오래되어 소리를 내며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끼익.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초가 앞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초라는 뒤편 문틈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유언장 조각은 사라지고 도령은 다시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라는 이를 악물며 조용히 발끝으로 땅을 디뎠습니다. 마당 풀숲으로 몸을 낮추고 울타리 쪽으로 엎드린 채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풀숲 한가운데 발이 하나 보였습니다. 찾았다. 초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호상 나리께선 오래 끌지 말랬다. 초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툭. 무언가가 남자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초란이 눈을 뜨자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윤지 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양손으로 굵은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흔들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초란 도망가. 초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도련님, 여긴 어떻게? 너 사라져. 무서워서 으러 왔다. 도령은 더듬는 말 사이사이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것보다 초란을 찾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동료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도령이다. 붙잡아라. 초란은 도령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요. 두 사람은 칠흑 같은 밤길을 향해 뛰었습니다. 익숙한 윤가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뒷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계속 따라붙는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잡히면 끝장이다. 도령이든 계집이든 오늘 끝내라. 초라는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 와중에도 도령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숨지 마세요. 지금은 달려야 해요. 도령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킬 테다. 초라는 울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도령을 어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초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뒷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초라는 돌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촛대였습니다. 그러나 초라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도령이 안내해준 길입니다. 도령이 평소 돌아다니며 숨겨둔 작은 길 표시였습니다. 도령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다 아는 길. 초라는 깨달았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이 집안 누구보다 길과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지금의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김호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밤에 도망쳐 살아날 거라 생각했느냐? 지금 잡아라. 초라는 도령을 끌어당겼습니다. 더 빨리 이쪽입니다. 저기 계곡 쪽으로. 그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미끄러운 흙 내리막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초라는 도령의 손을 꽉 잡으며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도령과 초라는 흙길을 구르다 작은 계곡 아래 웅덩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도령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초란, 괜찮아? 초란도 얼굴에 흙이 묻은 채 가쁘게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덕분에 우린 살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뒤에서 김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쫓아올지 몰랐습니다. 숲은 깊었지만 언제까지 숨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도령이 계곡 옆 무너진 돌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한번 도령이 자주 혼자 놀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었어? 도령은 돌담에 이끼 낀 틈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초라는 물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벽돌 하나를 밀었습니다. 툭! 돌 하나가 빠지고 그 안에서 천에 쌓인 봉투가 나왔습니다. 초라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서류예요. 도령은 땅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 여기에 숨기라 했어. 초라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윤대감의 친필 유언장 원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초라는 금세 봉투를 열고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도령에게만 상속을 넘기며 호상은 잠시 관리를 돕되 절대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초라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예요. 김호상은 지금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도령은 갑자기 초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안 돼, 그거 들고 바로 가면 다 10배 아껴.
초라는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깨달았습니다. 김호상은 관청, 마을, 사또와도 얽혀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증거만 들이댔다고 모두가 도령의 말을 믿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도령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다해. 초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억이요? 글씨 위, 아래 모양 저 순서 다 그림처럼. 도령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땅을 긁더니 유언장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도령은 초란의 놀란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말은 잘 못해. 근데 눈으로 본 건 있지 않아. 초라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간 아무도 몰랐던 이 바보 도령의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뒤집을 반전의 핵심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라는 결심했습니다. 도련님, 지금부터 저를 믿고 그대로 움직여주세요. 우린 이걸 온 마을 앞에서 공개해야 해요. 한편 그 시각 김호상은 이미 유언장을 없앤 줄로만 알고 사또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제는 그 도령과 계집도 쫓아냈으니 그 집안일은 모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허허, 김서방이 있으니 윤대감도 기뻐할 것이요. 두 사람은 키득대며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이 내일 아침 관아 마당에서 깨질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초란과 도령은 유언장 원본, 도령의 필사본, 김호상의 위조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초란은 사람들을 관아 앞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 댁 상속에 대해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군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김호상도 당황한 얼굴로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짓이냐? 저 계집이 또 무슨 망발을? 그러자 초라는 종이 3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윤대감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고 하나는 김호상이 위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령이 어젯밤 기억으로 직접 쓴 것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고 도령이 쓴 종이와 원본 유언장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당황했고 김호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초라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 서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윤 대감께서 살아생전 도령에게 이게 위험할 땐 여기에 숨기라고 하셨답니다. 군중들의 시선이 김호상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관아 대결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전주 고을 관아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윤가의 종들과 주민들, 관아의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호상이 먼저 나서서 관아에 진정을 넣은 덕에 오늘은 윤씨 가문의 상속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가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정서에 적힌 윤지 도령의 상속권 부정과 계집종 초란의 위조 주도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을 듣겠다. 무고가 밝혀질 경우 당사자는 고일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김호상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은 글도 모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옵니다. 지금 저 계집종 초라는 어디서 훔쳐온 종이 한 장으로 도령의 상속권을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초란, 내 말은 무엇이냐? 초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손에 종이 2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도령이 기억 속에 그린 글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김호상 나리의 방에서 발견한 유언장의 일부입니다. 두 글씨는 순서, 배열, 모양까지 완벽히 일치합니다.
관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이 두 종이를 받아 비교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원님은 물었습니다. 도령이 이 글씨를 그린 것이냐? 예. 도령님은 글자를 몰라도 형태는 그림처럼 기억하십니다. 단 한 번 본 글씨라도 배열과 생김을 눈으로 외우고 계십니다. 그게 도련님의 능력입니다. 김호상이 피식 웃었습니다. 계집종 하나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림을 흉내낸다고 그게 유언장이 돼요. 그런 식이면 아무나 글씨 흉내내고 유산을 조작하지요. 초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림 흉내가 아닙니다. 도령님의 기억은 위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글씨와 동일한 잔흔이 남은 종이를 바로 김호상 나리 방의 서류 상자에서 찾았습니다.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김호상, 자네 방에서 나온 것이 맞는가? 김호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가 많다 보면 옛 종이가 섞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도령이 그렸다는 그 글씨, 그게 어찌 유언장이라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그냥 비슷한 종이를 보고 흉내낸 것이겠지요. 원님은 두 장의 종이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지 도령을 불렀습니다. 도령, 너는 이 종이를 기억하느냐? 도령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선 것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글 그림 아버지 거. 원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이냐? 장농소. 어디 장농? 김호상방 서류 상자. 그 순간 마당에 있던 하인들 사이에서 소리 없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령이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글을 못 읽어도 기억은 확실하신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정말 바보일까? 초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원님, 도련님의 기억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원님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엇인가? 이곳 관아에 있는 이전 장부입니다. 도령님이 한 번 본 장부를 넘겨주십시오. 그림처럼 외우시는지 직접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원님은 고민 끝에 관아의 서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전 형사기록 장부 하나를 가져오라. 장부가 도착하자 도령은 종이를 한번 넘겨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보더니 10초도 되지 않아 책을 덮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도령은 허공의 손가락으로 글씨 모양을 그리듯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왼쪽 큰 글 자 형사 그 옆 짧은 글 성명. 관아 서기가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도령은 글자 획수까지 맞췄습니다. 원님은 정적 속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은 몰라도 기억력은 보는 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기억한 글씨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김호상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언장 진본이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도령의 상속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김호상, 이제 스스로 내 죄를 실토하거라. 내가 위조한 유언장, 내가 몰래 숨겨온 윤대감의 재산, 그리고 윤도령을 정신이상자로 꾸며 몰아낸 일까지 전부 사실이냐? 김호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더 이상 아는 척하며 눈 감아주던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 서류, 제가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안 재산, 절반만 가져오려 했습니다. 허나 그 아이가, 그 계집이. 사또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 역적놈을 곤장 50대 후 도적죄로 오게 가두고 윤대감 재산을 죄다 조사하여 즉시 환수하라.
마당 가득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했던 도령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초라는 도령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도련님의 시간이에요. 며칠 뒤 관청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웃는 얼굴로 말입니다. 사또가 도령을 정식으로 가문의 후계자 겸 장원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윤도령은 바보가 아닌 정식 상속자로서 이 고을의 어른이 될 것이다. 초란도 그날 신분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또는 그녀를 직접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초란, 내가 없었더라면 진실은 절대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내 총명함에 이 고을이 다시 살아났다. 초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손을 도령이 꼭 잡았습니다. 초란, 앞으로 내 옆에 있어줘.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며칠 후 윤도령은 사또에게 새로 받은 관복을 입고 가문의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초라는 조용히 다가가 떡을 내밀었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도련님. 도령은 멍하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란, 덕분이야. 그리고 그날 사또는 관아 앞에 새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직이인 쇼즈지. 석직이, 크게 기억하는 자란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도령이 아니라 놀라운 기억력과 진실함으로 가문을 이끄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윤도령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윤도령님 오셨다. 지금도 장부 보자마자 외운다지. 진짜 지혜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더니.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초라는 윤가의 안채에서 도령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녀가 아니라 도령의 동반자였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뭘 기억하셨어요? 도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초란이 웃는 얼굴 기억했어. 초라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불렀던 남자와 계집종이라 무시당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실을 알아본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말은 더듬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도령의 이야기. 신분은 낮았지만 용기는 누구보다 높았던 초란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보라 불러도 당신이 기억하는 진실은 결코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약하다 무시해도 당신이 지키려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윤지 도령과 초라는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